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해계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재승입니다. 오늘 강의는 대한해계학회에서 해계학에 친숙하지 않은 의료진과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해계학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한 3개의 강좌 시리즈 중 두 번째 편으로 최근 고령화 시대의 그 발병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치매와 파킨슨병의 진단에 사용되는 해계학 검사, 특히 펫 검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해계학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현재 대한해계학회 해계학 인공지능 연구회장을 맡고 있고 지난 22여 년간 신경계 해계학 진료와 파킨슨병과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진단용 펫 검사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여러분께 치매와 파킨슨병에 대해 이용되는 펫 검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의 제목처럼 이번 시간에는 펫 영상을 통해 치매와 파킨슨병 환자의 뇌를 여러분과 함께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고 펫 검사가 치매와 파킨슨병 환자의 임상진료와 연구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선 지난 15년간 국내에서 임상진료에 널리 사용되어 온 파킨슨병 진단에 사용되는 펫 검사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이제 강의 중에 파킨슨 펫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트 2에서는 치매 진단에 사용되는 펫 검사를 소개해드리고 역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킨슨병의 진단에 사용되는 펫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좌우 사진의 인물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아마도 50대 이상의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권투 선수로 알려진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60, 70년대 WBA, WBC 세계 복싱 챔피언을 하면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멘트로 유명하듯이 아주 거구에도 불구하고 매우 민첩하게 권투를 했던 위대한 복싱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파킨슨병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성화 봉화자로 나와 전 세계인에게 안타까움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 무하마드 알리의 사진을 보면서 해계학과 의사의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무하마드 알리가 복싱 전성기 때와 파킨슨병을 알았을 때 펫 검사를 시행했다면 그 뇌가 어떻게 보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당시 펫 검사가 발달하지 않아서 검사는 하지 않았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보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파킨슨병에 사용되는 도파민 운반체 펫의 3차원 영상입니다. 왼쪽의 전성기 때 뇌는 뇌 선조체에 위치한 도파민 신경 부위가 까맣게 보입니다. 마치 어떤 동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뇌 속에 토끼 2마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을 알았을 때 펫을 찍었다면 오른쪽 영상처럼 까만 선조체의 일부가 명확히 보이지 않아서 정상일 때와 확연히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토끼의 귀와 얼굴은 잘 보이나 몸통이 보이지 않는데 마치 토끼 대신에 SF 영화 에어리언 시리즈에 나오는 외계 생물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파킨슨병 진단에 사용되는 도파민 운반체 펫 영상에서 뇌 선조체의 모습이 정상과 파킨슨병 때 확연히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펫이 이 파킨슨병 진단에 사용되고 이러한 이유는 파킨슨병 환자들의 도파민 신경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과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고령화 시대에 그리고 산업화 시대 사회에서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발병 원인들은 아직 다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잘 알려진 병태 생리 중에 하나는 뇌 속 중뇌 흑질에서 기원해서 선조체로 연결되는 도파민 신경이 퇴행성 변화로 사멸하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 신경은 우리 몸의 운동을 조절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신경이 이 사멸해서 감소하면 몸이 움직임이 느려지고 경직, 보행장애, 무표정 등의 파킨슨 증상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파킨슨병을 확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검이나 생검 등을 통해서 뇌조직에서 현미경으로 뇌 중뇌에 있는 흑질의 도파민 신경 세포를 염색해서 신경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거나 뇌조직에서 루이바디라 불리는 알파 시뉴클레인의 비정상적인 단백질 응집체를 발견하는 것인데 살아있는 환자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파킨슨병의 진단을 위해 뇌의 형태학적 변화를 주로 보는 MRI를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전형적인 파킨슨병에서는 일반적인 MR 영상에서 정상인과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뇌 흑질에서 선조체로 연결되는 도파민 신경 말단부에는 시냅스에서 분비하는 도파민이라는 전달 물질을 재흡수하는 기능을 갖는 도파민 음반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음반체에 선택적이고 강한 섭취를 보이는 약물에 동연소를 붙여서 만든 방사선 추적자를 이용하면 도파민 신경을 선택적으로 폐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도파민 음반체의 펫의 단면 영상에서 왼쪽의 정상인은 뇌 중앙에 있는 선조체의 높은 섭취가 고르게 보이고 오른쪽 파킨슨병 환자의 뇌 속 선조체는 섭취가 약하고 특히 뒤쪽 피각의 섭취가 더욱 감소되어 보입니다. 파킨슨병 진단을 위해 병원에 가셔서 시행하는 도파민 음반체 펫은 일반인들께 도파민 펫, 파킨슨 펫 혹은 방사선 추적자 이름을 갖고 FPCIT 펫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펫 촬영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 10분 정도 촬영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전체 검사 시간은 약 2시간 이상 걸립니다. 환자에게 FPCIT라는 소량의 방사선 추적자를 전맥 주사하면 처음 몸속에 들어온 추적자는 뇌 속 혈류에 따라 분포하다가 한두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 신경에 섭취된 추적자는 지속적으로 뇌 속에서 보이나 도파민 신경이 없는 뇌의 다른 조직들은 추적자가 워시아웃 되어서 주사 후 1시간이나 3시간 사이에 뇌를 촬영하면 뇌 속 도파민 신경만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 이쪽 동쪽 동영상 뇌 사진은 사실 제 머리를 직접 찍은 겁니다. 저희가 임상시험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로 펑션을 하는지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요. 다행히 정상으로 나왔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뇌에 도파민 신경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 추적차를 주사주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촬영을 해보면 정상인과 달리 선조체의 섭취가 감소되어 보입니다. 현재 도파민 음반체 펫은 임상에서 파킨슨병이 의심되는 환자의 확진과 도파민 음반 증후군을 파킨슨 증후군을 감별 진단하는 데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파킨슨 증상을 보이는 질환들을 모아서 일반적으로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유병률이 높은 질병은 파킨슨병이고 그것보다 유병률은 낮으나 임상 증상이 더 심하고 예후가 안 좋은 다발계 위축증 혹은 진행성 핵상마비와 같은 비정형 파킨슨증은 모두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특히 도파민 신경의 소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두 질환에서 도파민 운반체 펫을 시행하면 선조체의 도파민 운반체 섭취가 떨어져 보입니다. 반면 파킨슨 증후군은 아니나 움직일 때 손이 떨리는 본태성 진전은 종종 임상적으로 파킨슨병과 감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도파민 신경은 정상이어서 펫 영상을 촬영을 하면 정상으로 보입니다. 또한 2차성 파킨슨증은 파킨슨 증상은 보이나 그 원인이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혈관성 병변이나 도파민을 신경을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 시에 나타날 수 있고 본태성 진전과 마찬가지로 도파민 신경이 정상으로 보여서 파킨슨병과 비교적 쉽게 감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차성 파킨슨증은 최근 그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 환자에서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 위장약이나 우울증 약제를 복용한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차성 파킨슨증의 경우 약물 복용과의 인간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고령에서는 증상의 경과가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고 또 파킨슨병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분들의 감별 진단에 도파민 운반체 펫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데 도파민 운반체 펫의 진단적 정확도는 얼마일까요? 현재 국내에서 도파민 운반체 펫 검사에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 추적자인 FPCIT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시험을 지난 2006년도 서울 아산병원에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도파민 운반체 펫이 파킨슨병과 정상인 및 본태성 진전 환자 등과 감별 진단하는 데 있어 진단적 예민도는 100%, 특이도는 97%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99%의 높은 진단적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상에 사용되는 검사법의 정확도가 90% 이상이면 매우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99%는 아주 높은 결과입니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부검으로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상시험의 증상과 임상적 진단이 명확한 환자들을 주로 대상군에 선정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되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파킨슨병의 고유한 병태 생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보시면 파킨슨병은 여러 부검, 연구 등에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미 중내 흑질에 있는 도파민 신경이 60에서 80% 이상 감소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저희 서울 아산병원 연구진들이 약 10여 년 전에 20대에서 80대까지 정상인과 증상이 처음 발생한 초기 파킨슨병 환자에서 펫으로 선조체의 도파민 신경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정상인의 경우 노화로 인해서 약 10년에 6 내지 8%, 1년이면 1% 이내로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는 선조체, 특히 이제 피각의 섭취가 같은 연령의 정상인에 비해 약 70% 이상 심하게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초기 환자라도 도파민 신경이 많이 소실되어 있어 펫으로 정상인과 쉽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진단적 정확도가 높게 나왔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파킨슨병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도파민 운반체 펫 검사를 시행하면 도파민 신경의 감소 여부를 조기에 알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연구기관에서 파킨슨병에서 특징적인 파킨슨 운동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비특이적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인 렘 수면 장애나 후각저하, 우울증 등이 있는 고령 환자에서 도파민 운반체 영상으로 정상군과 비정상군을 나누어 추적 관찰을 해보았는데
이때 비정상적으로 도파민 신경이 감소한 고위험군은 정상인군에 비해서 빠르게 파킨슨병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이는 도파민 운반체 펫이 고위험군에서 아직 파킨슨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환자들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도파민 운반체 펫으로 선조체의 도파민 운반체를 측정하면 파킨슨병의 중등도와 진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파킨슨병의 임상적 중등도인 호에니아 스테이지가 1에서 4로 증가할수록 선조체의 도파민 운반체 섭취가 유관적으로 명확히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파민 운반체 펫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뇌 속 도파민 신경을 보았는데요. 임상적 적응증을 다시 정리하면 도파민 운반체 펫 검사는 현재 파킨슨병이 의심되고 있는 환자의 확진과 2차성 파킨슨증이나 본태성 진정과의 감별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향후 증상 개선이 아닌 파킨슨병의 진행을 완화시키고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면 파킨슨병의 조기 진단과 경과 관찰 등에도 지금보다 더욱 널리 임상에 사용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파트 2로 넘어가기 전에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코송이 냠냠냠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알리 같은 경우는 건투로 인해 뇌사 외상을 많이 받아 파킨슨에 걸린 걸까요? 아니면 파킨슨도 유전성인가요? 네, 무하마드 알리가 파킨슨에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거기 담당을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파킨슨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건투로 인한 잦은 외상이 파킨슨병의 발병을 촉진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미국 의사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은 일반적으로 유전성이 아닙니다. 고령에서 생기시는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스폰테니어스하게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일부 유전성이신 파킨슨병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적어주셨는데요. 질문은 아니고 사연입니다. 고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감 82세에 요양병원에서 파킨슨으로 저 세상 갔네요. 약이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질병인지 걸음도 못 걷고 폐렴에 소빈줄 파킨슨 약이 안 듣고 요양병원에서 심정지로 저 세상 갔네요. 예, 참 안타까십니다. 파킨슨병 걸리신 분들이 사실은 제가 파킨슨을 직접 진단하는 신경과 의사는 아니나 요 파킨슨 펫을 보면서 또 신경과 선생님들과 같이 연구를 하면서 보면 사실 병원에 외래로 오신 분들은 그나마 경과가 좀 서서히 진행되거나 혹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혹은 약의 반응을 잘 하시는 분이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주위에 도움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은 아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한 파킨슨과 퇴행성 뇌질환이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면 다음 파트로 가겠습니다. 혹시 파킨슨 펫에서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요 치매에 관련된 영상 후에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트 2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폐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따라서 고령 환자에서 유병률이 높은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의 주 원인 질환은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 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혈관성 치매가 많으나 최근 고혈압과 대사증후군 관리가 좋아지면서 혈관성 치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 병이고, 알츠하이머 병은 워낙 유명하여서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병태 생리에 대해 가장 중요한 병리 소견은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 플레이크와 비정상적인 타우 단백질이 침착되고 증가하는 것입니다. 뇌 속에 이러한 물질이 생기면 신경염증 세포와 작용을 하고, 또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신경세포의 사멸과 뇌 기능의 감소,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뇌가 위축돼서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의 진단은 우선 환자 증상과 신경심리 검사 등이 중요하나, 진단과 원인 감별을 위해 MRI와 PET 등의 영상검사가 추가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MRI는 일반적으로 신경세포의 퇴행성 소멸로 뇌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를 보는데 아주 정확하고, 또 혈관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을 때 이를 발견하는 데 유용하지만, 알츠하이머 병의 주요 병리 소견인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의 침착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펫에서는 어떤 방사성 추적자를 사용하냐에 따라 뇌의 포도당 대사를 평가하거나 혹은 신경 수용체를 영상화하거나, 최근에는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방사선 추적자들이 개발되어서 분자세포 수준의 변화를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치매의 원인 진단은 물론 병태 생리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뇌 포도당 대사를 볼 수 있는 FDG 펫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의학 시리즈 1편에서 암 진단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핵의학 검사가 FDG 펫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림프종이 있는 환자의 전신 FDG 3차원 영상입니다. FDG는 포도당 유사체로서 세포 증식과 대사가 활발한 이런 림프종과 같은 암세포에 가장 섭취를 보입니다. 따라서 보시는 영상에서 이 복강내 소장하고 또 목 주위에 임파절에 의한 높은 섭취를 보이는 암 종양이 보입니다. 그런데 뇌 속에도 강한 섭취가 보이는데 뇌에 커다란 종양이 들어 있을까요? 보시는 영상에서 이 뇌의 까만 종양은 실제는 종양이 아니라 뇌입니다. 만약에 이 뇌 속에 이렇게 까만 종양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은 살아계시지 못하겠죠. 이 뇌는 현재 정상인데, 우리 몸의 뇌는 약 1.5kg 정도로, 우리가 평균 60kg이라고 하면 평균 체중의 한 2.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우리가 음식물로 먹는 섭취하는 포도당의 절반 이상은 이렇게 뇌에서 소비를 합니다. 따라서 정상인의 경우에도 우리 몸의 뇌는 포도당을 강하게 섭취하고 있어서 뇌 기능이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펫으로 이 뇌 기능의 변화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구글에서 찾은 6개월 된 아기와 20대 후반의 여성, 50대 여성, 70대로 생각되는 4대에 걸친 일반 여성들의 얼굴 사진입니다. 역시 그 핵의학과 의사의 호기심으로 이 네 분의 사진 뇌를 FDG 펫으로 촬영을 한다면 어떻게 보일까 생각이 돼서 사진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6개월 된 아이는 지금 성장 중이지만 아직 뇌가 다 성숙하지 못해서 운동과 감각에 주로 관여하는 뇌의 기저혈과 뒤쪽 후두엽의 시각 피질만 빨갛게 높은 섭취를 보이는데 전두엽이나 측두엽 등 뇌의 피질은 아직 발달이 안 돼서 파란색으로 높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20대 영상의 뇌처럼 약 2살부터 한 40대까지는 전반적으로 뇌 전체가 포도당 대사가 활발해서 아주 강한 섭취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뇌도 노화가 되기 때문에 뇌 피질의 섭취가 포도당 대사 감소해서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뇌의 앞쪽인 전두엽의 섭취가 더욱 감소합니다. 보시는 사진에서 70대 여성의 뇌는 20대나 50대 여성의 뇌와 달리 뇌 피질이나 기저핵이나 후두엽에 비해 그 피질의 섭취가 감소되어 있는데 마치 그 6개월 된 아이와 뇌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70대 여성의 뇌 사진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라 실제로는 진행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FDG 펫 영상입니다. 아기와 비슷하죠. 치매에 의해서 뇌 세포가 소실이 돼서 이렇게 뇌 피질의 섭취가 감소돼 보입니다. 치매에 걸리면 옛날에 애가 하는 행동하고 비슷하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뇌 인지 기능과 뇌 포도당 대사의 변화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환자에서 FDG 펫으로 뇌를 촬영하면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는 보시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피질의 섭취 감소를 보입니다. 사진에서는 주로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데요.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두정엽과 측두엽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감소하는데 치매의 원인 중에 전두엽 치매는 뇌의 앞쪽이 주로 포도당 대사가 감소하고 루이체 치매나 파킨슨병 치매는 주로 후두엽이 많이 감소돼서 알츠하이머 치매와 약간 모습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FDG 펫에서 뇌 섭취 패턴이 치매 원인에 따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감별하는데 FDG 펫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FDG 펫은 치매 환자의 포도당 대사 변화는 예민하게 볼 수 있어서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진단하는데 약 90%의 높은 예민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치매의 주요 병리 물질을 보여주는 영상이 아니므로 종종 다른 원인의 질환에서도 FDG 펫에서 비정상처럼 보여서 위양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한 예를 보시면 이분은 59세 남자 환자로 갑자기 시작한 기억장애로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적인 임상 경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65세 이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원인 감별을 위해서 FDG 펫을 촬영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사진처럼 뇌의 두정엽과 측두엽이 파랗게 섭취가 감소되어 있어 알츠하이머병처럼 마치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촬영한 MR 영상에서는 뇌 피질의 포도당 대사가 감소한 부분의 백질 부분에 이렇게 허연
허혈성 뇌경색 병변들이 보여서 뇌피질에 이렇게 포도당 대사가 감소한 것이 사실은 알츠하이머병 때문이 아니라 뇌경색 때문에 2차적으로 떨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분은 혈관성 치매 가능성이 높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FDG 펫이나 MRI보다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분자 병리 수준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병태생리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위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속에 침착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펫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2000년대부터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여러 펫 영상용 방사선 추적자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펫 영상용 방사선 추적자는 주로 부검이나 병리 조직 표본에서 뇌 조직 내 베타 아밀로이드를 염색할 때 사용되는 콩고레드나 시오브라빈 T와 같은 염색 물질을 인체에 투여했을 때 안전하고 또 뇌 혈관 장벽을 통해서 뇌 속에 들어가서 쉽게 베타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섭취되도록 화학자분들이 분자 구조를 바꾸고 또 동위원소를 표지한 방사선 추적자입니다. 이러한 방사선 추적자를 환자에게 전맥 주사하면 정상인의 경우 뇌피질에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침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워시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아밀로이드가 침착되어 있는 뇌 속에 이렇게 빨갛고 노랗게 섭취가 증가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펫은 뇌 속 아밀로이드 침착 여부를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현대의학의 매우 혁신적인 검사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검이나 생검 대신에 이렇게 비침습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뇌 속 아밀로이드 침착을 볼 수 있는 아밀로이드 펫은 알츠하이머병의 연구에 파라다임을 바꿨고 국내적으로 많은 다기관 연구에서 핵심 검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연구들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물론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환자하고 또 정상인에서도 다양한 정도의 뇌 아밀로이드 섭취가 보였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다기관 치매 코호트인 에드니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로 진단된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아밀로이드 펫을 찍어봤더니 약 80%만 양성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알츠하이머라면 100%가 다 보여야 되는데 한 20%는 양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상적으로 임상 증상만 갖고 알츠하이머라고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렸어도 실제는 알츠하이머병이 아닌 다른 원인의 알츠하이머병일 수도 있고 또 실제는 알츠하이머병이지만 아밀로이드 펫에서 섭취가 잘 안 되는 형태의 알츠하이머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알츠하이머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 기능 장애 환자에서는 약 40에서 60%에서 아밀로이드 펫상 양성이 나왔고요. 정상인에서도 약 30%에서 양성을 보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정상인에서 뇌에 아밀로이드가 양성으로 더 많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파킨슨병처럼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인지기능 장애 증상이 보이기 이전에도 이미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병리 소견이 많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베타아밀로이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얼마나 빨리 뇌 속에 먼저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게 베타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될까요?
보시는 사진은 초록기의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 유전성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유전자 변이에 의한 유전성 알츠하이머병은 보통 우성 유전을 해서 부모 중 한 사람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환자이면 자식 중에 50%에서 치매가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캐리어는 대개 부모가 발병을 한 나이와 비슷하게 치매가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군에서 치매 증상이 발생하기 10여 년 전부터 아밀로이드 펫에서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촬영을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증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에 적어도 한 10여 년 전부터 뇌 속에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을 하고 치매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뇌 속에 이렇게 아밀로이드가 증가가 많이 돼서 포화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령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알츠하이머 병 환자에서도 언제 이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될까요? 고령에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 병 환자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유전성 질환처럼 치매 증상이 발생하기 10여 년 전부터 뇌 속에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 기능장애, 즉 아직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기억력 감퇴가 명확하게 있으신 분들 중에서 아밀로이드 펫을 시행하면 만약에 그 기억력 감퇴의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섭취가 증가되어 보일 거고 그 원인이 다른 거라고 하면 섭취가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경도 인지 기능 장애 환자에서 펫을 찍어서 아밀로이드 펫이 섭취가 증가되어 있는 환자들을 추적 관찰을 한 연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빠르게 치매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의 원인으로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원인은 앞서 말씀대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약 13년 전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연구진들이 피지라 혈관성 치매로 진단된 환자들에서 아밀로이드 펫 검사를 시행해서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상 피지라 혈관성 치매 환자의 약 30%가 베타 아밀로이드가 펫에서 증가되어 있었고 이러한 환자분들은 아마도 중복 치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으며 같은 혈관성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라 하더라도 아밀로이드 펫에서 양성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도 경과와 예후가 다르리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밀로이드 펫의 진단적 정확도는 어떠일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밀로이드 펫의 검사에 사용되는 방사선 추적자는 약 4개 내지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 미국 FDA에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행한 3상 임상시험에서 부검 소견을 기준으로 진단적 정확도가 평가된 방사선 추적자가 3개가 있는데요. 이 중 우리나라에 2개가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라체크라는 약인데 약 96% 이상의 예민도와 80% 정도의 특이도를 보였고 또 다른 약인 비자밀도 비슷한 진단적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비교적 높은 정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펫은 처음 개발이 된 이후 치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으나 사실 임상 진료 측면에서는 처음의 기대만큼 널리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의 진료 시에
진단에 사용되는 다른 검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고요. 또 총 검사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고 또 진단 후 질병의 악화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치매 환자를 진료할 때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가 설명이 안 되는 기억장애나 혼돈이 지속되거나 혹은 점진적으로 심해질 때,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이 임상적으로 의심되지만 좀 비특이적인 임상소견이 보일 때, 그리고 65세 이전 초록이죠.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치매가 있을 때에는 그 원인 감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을 보이고 임상적 진단 기준도 알츠하이머병에 속하면 현재는 굳이 아밀로이드 펫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으며, 또 치매 증상이 없거나 가족력은 있는데 아직 무증상인 경우 조기 발견을 위해 굳이 검사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질병의 진행을 막는 치료제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또 아밀로이드 펫이 이런 스크리닝 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밀로이드 펫은 알츠하이머병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뇌 속 아밀로이드를 확인하는 데는 정확하지만 치매 증상이나 질병의 중등도와는 그 섭취 정도가 상관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의 중등도를 평가하는 데에서는 검사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장 주의할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의학적인 이유로 해서 아밀로이드 펫을 시행하는 겁니다. 즉, 아밀로이드 펫의 결과, 양성이냐 음성이냐가 어떤 보험 계약이나 혹은 법적 분쟁 혹은 고용 관련 문제에서 이런 결과가 악용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의사나 환자 모두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아밀로이드 펫은 최근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연구 대상군 선별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바이오마커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에 치매의 증상 치료제가 아닌 질병 자체를 악화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두헬름이라는 치료제가 미국 FDA에서 처음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때 전 세계의 치매 연구자는 물론 의사, 환자, 보호자분들의 아주 큰 관심을 가졌고,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약을 개발한 바이오 벤처 회사의 주가가 아주 출렁했었습니다. 이 아두헬름은 이제 개발 시에는 우리가 아두카누맵으로 불렀는데요. 그 치료 기전은 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로서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거나 쌓이는 것을 막는 약입니다. 이 약을 개발 시 아밀로이드 펫은 뇌 속 아밀로이드 유무를 판정해서 대상군을 선정하는 데 이용을 하였고, 또한 치료제 용량에 따라 뇌에 쌓여진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가 비례해서 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 아두헬름이 알츠하이머병의 뇌 속 아밀로이드를 제거한다는 사실은 아밀로이드 펫으로 명확히 밝혀졌지만, 이러한 치료 목적의 아밀로이드 제거가 일부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증상의 호전이나 병의 진행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현재 신경과 정신과 선생님들 간에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더 안전하고 치료 효과가 좋은 약들도 개발 중이어서 이러한 치매 치료제가 좀 더 많이 나온다면 향후 아밀로이드 펫의 임상적 역할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유튜브 방송 이름과 비슷한 비욘드 아밀로이드 펫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밀로이드 펫이 2013년도에 식약처에 허가를 받고
약 한 10여 년 동안 지금 사용하고 임상 진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병 연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 속에서는 처음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고 이어서 보시는 사진처럼 비정상 타우가 침착되면 이러한 뇌 속의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뇌 속에서 신경염증 반응이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신경 전도 이상이나 신경세포의 사멸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뇌 위축이나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밀로이드 외에 뇌신경세포 사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타우 단백질하고 신경염증 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와 펫 진단 검사법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3, 4년 후에는 뇌 속의 타우 증가를 보는 펫 검사가 임상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또한 신경염증 세포를 타겟으로 한 펫 영상법 개발도 진행되고 있어서 퇴행성 뇌질환의 진단과 치료제 개발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내용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펫 검사가 사실은 일반인 분들이 쉽게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아니고 대부분 병원 특히 이제 종합병원에 계시는 신경과 정신과 선생님들이 환자의 증상과 또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펫 검사가 옛날에는 사실은 되게 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종합병원에서는 다 펫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 가셔서 이러한 검사를 환자분들이나 혹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아마 저희가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해서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나이 59세이고요. 심근경색으로 5년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궁금한 거는 술을 한잔하고 주무실 때 잠을 못 자는지 자면서 말로 잠꼬대를 많이 해요.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강의한 내용하고 조금은 관련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아까 그 파킨슨 전에 파킨슨병 환자의 그 전조 증상으로 이러한 그 렘 수면 장애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글쎄 제가 답변해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분의 질문입니다. 지난해 어머니께서 허리 협착 시술 후에도 걷는 게 힘드시고 자주 넘어지셔서 MRI 검사했는데 수두증 진단을 받았고 올해 2월 펫 검사로 파킨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지 배뇨 보행 장애가 수두증에서도 있는데 파킨슨도 영향이 있는지요? 펫 검사에서 파킨슨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파민 운반제 펫을 했고 거기서 이상 소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MRI에서는 수두증이니까 뇌실이 이제 증가했다는 그런 소견을 보였을 텐데요. 대개 수두증이 있을 때 인지기능 장애와 배뇨 보행 장애가 생깁니다.
물론 수두증에서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만 파킨슨병에서도 배뇨와 장애 같은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물론 보행장애, 그 다음에 인지기능 장애도 있습니다. 이 수두증이 대개 파킨슨병이 고령에서 생기기 때문에 병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그 증상이 정확히 얼마만큼이 수두증에서 생겼고 얼마만큼이 파킨슨병에서 생기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파킨슨병은 증상적인 치료를 하고, 수두증은 여러 가지 그 뇌를 시술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술을 하게 되면 좋아지기 때문에 수두증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72세이고요. 1년 정도 되었고, 키는 1m 55고요. 여자입니다. 손이 많이 떨리고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치료약이 앞으로 올 날이 올까요? 파킨슨 약은 꼭 속이 울렁거려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파킨슨 약, 사실 치료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습니다. 증상만 제어하는지, 또 파킨슨의 진행을 막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치매에 비해서 파킨슨 약은 그래도 아직까지 현재 환자분들한테 좋은 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킨슨의 진행을 좀 더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약이 지금 뭐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다고 여기 방송을 하시는 PD 선생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추후 질문이 있으시면 뭐 제가 속한 병원의 홈페이지나 등에서 질문을 추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